안녕하세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 압구정 본원과 성동관 중동부 원장을 맡고 있는 이묘희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국어학원에 오셨으니까 시 한 편 읽고 갈까요? 그래서 시를 제가 준비해 놨는데 박노해 시인의 나무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잠깐 읽으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시를 읽으시다가 제가 여기다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얹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앞에서 찍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여기 이 시에 유견에 있는 이 구절하고 제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실은 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되게 짠한 마음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여린 어깨에 걸쳐져 있는 부담감과 무게감이 저한테 고스란히 정해져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는 다시 마음을 모아 기원드렸다. 나무야 나무야 어린 나무야, 내 안에는 그 모든 걸 이겨낼 힘이 있으니. 이렇게 응원을 좀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선택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공부할 때도요, 입시할 때도 반드시 선택해야 될 두 지점이 있거든요. 그 두 지점이 바로 예비 중일 과정과 예비 고일 과정입니다. 자, 만약에 이 두 과정 중에서 더 중요한 과정을 꼽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단연코 예비 중일 과정을 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 고일 때는요, 아이들이 머리가 아파서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기가 좀 힘드세요. 근데 예비 고일 때는 초등하고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말씀이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머님이 올바른 학습 태도를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독서 그 습관을 좀 어머님들께서 넣어 주시면은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입시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수능 국어 등급 컷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네, 보시면 1등급이 몇 점인가요? 80점대 중반이에요. 너무 어렵죠. 90점대도 아니고 80점대 중반이라면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2등급을 보면 70점대 중반이에요.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표준 점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표준 점수는 150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벌써 133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150까지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아주 잘 해야겠습니다. 2028년 개편 확정안을 보시면 고교 내신 제도가 개편이 확정되면서 기존 9등급이 5등급제로 개편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님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논서술형 내신평가를 확대하면서 오지선나형 평가 문제가 감소된다. 이 부분에 어머님이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2025년 초중고교 학점제 시행이 대비되면서 이제 수행평가 비율이 무려 40에서 50%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방식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설업체 통해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교육부 방침이 이제 돌발로 수행평가를 치르겠다라는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의 혼자 힘으로, 자기 기초 능력으로 자기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아이들한테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뭐 시쓰기, 토론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 여기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요 부분에서 이제 내신에서 많이 들어갈 거라서 내신에 집중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머니, 요거는 제가 챗GPT로 처음으로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네, 약간 아마추어 같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초등아이들이요, 이 국어를 같이 맞대고 있는 느낌이 어떠세요? 네, 되게 친해 보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난 국어를 잘하니까 나는 이 문과가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예비 중1 때 올라오면서 태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자,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네,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으시죠? 아이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지금 물상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엄청 커졌고요. 중요한 건 어머님 이 시계입니다. 시간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중1에 올라와서 중등 될 때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옛날에 그 자신감에서 이제는 자신감이 사라진 상태로 어머님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갑자기 난데없이 두더지가 나왔죠. 네, 이 두더지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국어 성적하고 국어 실력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성적하고 국어 실력하고는 다릅니다. 국어 성적은요, 내신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한 달을 공부를 시켜서 나오는 점수이긴 하지만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중등에서 국어 내신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수능, 국어를 잘 보게 하는 게 목표인데 수능 국어를 잘 보려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국어 내신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점수가 되게 실력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중3 아이들을 이제 3월 달에 올려보내면서 전국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봤거든요. 거의 90점 넘는 학교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중학교가 3,223개더라고요. 그 많은 학교 중에서 90점 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아이들을 전국으로 모아서 시험을 보면 당연히 1, 2등급은 아주 소수가 되고 나머지 아이들이 대부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되게 충격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에서 요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요 네 가지는요, 중학교 내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갈 수 있는 국어 실력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저 나머지 있는 구멍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구멍을 모두 채웠다면 수능 1등급은 자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중등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시험 실전 경험 OMR 카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볼 기회가 1학기 때는 없고요. 2학기 때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요, OMR 카드를 받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시험지를 받고 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시간은 촉박하니까 긴장감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압박감이 막 오겠죠. 그러니까 보이던 문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OMR 카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 년마다 아이들 중에 저 밀렸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나오고요. 아예 시간을 오버해서 자기가 OMR 카드 작성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뺏어갔어요 라는 친구들도 매년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교과내 작품 이해가 있는데 저희 중등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교과서 개정 전에는 14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개정되면서 9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9종 중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1종에 그칩니다. 그럼 나머지 8종에 실려있는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들은 저희가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9종의 내용들을 모두 배웠다라는 전제 하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문제를 출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누수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꼭 정규과정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형별 문제풀이인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어떤 문학작품의 개념을 하나 가르쳐주고 나면 아이들이 그 개념은 못 잘 풉니다. 그러다가 제가 약간 응용되어 있는 다른 문제를 갖다 주면 선생님 이거 안 배웠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런 얘기를 거의 90%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개념과 응용 문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도 그렇고 수능, 내신, 모의고사 모두 다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자, 요 네 번째는요,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문법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잘 해놓으시잖아요. 체계적으로 내 지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 시간을 많이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의 1, 2, 3학년 그 모든 과정이 고등학교의 문법 과정하고 100% 일치합니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때 문법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놨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나는 다른 아이들이 기초를 할 때 나는 심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굉장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법은 중학교 때 반드시 마스터하고 올라가게끔 어머님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문법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특강으로 저희가 매번 개설해 놓고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반드시 이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중등에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배웠고요. 이제 수능 1등급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지구력 부분인데요. 혹시 수능에서 1교시에 무슨 과목을 몇 분의 몇 문항을 보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어머님도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 네. 80분 동안 45문항을 보고요. 그걸 첫 교시에 보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매우 힘들어합니다. 집중해서 또 지구력을 발휘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학습력이, 그러니까 지구력이라든지 집중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머니께서 조금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방 안에서 공부하라고 들어갔는데 책 편지 10분도 안 됐는데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이러면서 나온다든가, 엄마 목이 마르네? 하고 나온다든가, 화장실이 급해? 하면서 나온다든가, 그러다가 한 10분 조용해서 다시 들어가 보면 필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거는 지구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중력과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사실은 가정에서 한번 그런 모습을 봐주시는 것도 좋고, 저희는 학원에서 3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예비중학교 때 애들이 와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면서 첫 번째로 보는 게 이 아이가 앉아있는 자세를 봅니다. 이 아이가 앉아있는 자세가 허물어져 있으면 일단은 저희는 자세 교정부터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아이의 필기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필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골라가면서 필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도 하고 계속 이 아이를 지켜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는 되게 의외의 복병인데요. 세 번째는 어머님 학생의 가방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온갖 과목에 그 파일들이 들어있는 파일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몇몇 학생의 파일함을 봤더니 초등학교 때 자료가 아직도 있고, 예, 친구가 생일 카드를 써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몇 년 거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이들이 파일 관리가 잘 안 돼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수행평가 몇 월 며칠까지 내라 했을 때 그 아이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오히려 어머님들이 학원에 오셔서 혹시 그 자료를 얘가 잃어버렸다는데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학습 지구력 이 부분에서는 이 아이들이 3가지 필기나 자세나 이런 파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어머님들이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학습 개념어는 지금 노란색이죠. 네, 제가 황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황금색을 넣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습 개념어가 뭐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가면 무기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집을 지을 때 건축 자재가 많으면 예쁜 집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이 학습 개념어라는 걸 많이 아는 친구들이 훨씬 유리한 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들 몇 개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라는 말, 수미상관법이라는 말, 혹은 복선이라는 말, 이런 말들, 심상, 이런 말들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습니다. 중학교 와서 처음 배워요. 그리고 시험 선지에서는 너네는 당연히 아는 말이잖아 라는 걸 전제에 깔고 시험 문제와 선지에다가 이렇게 학습 개념을 집어넣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선지에 있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못 풀었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안타깝죠. 네,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는 학습 개념어를 자기 언어처럼 쓸 수 있게 저희가 연습을 시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동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시적 하자, 시의 정서, 시의 심사, 요런 것들이 바로 개념어에 관한 건데, 요거를 너네가 다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생님은 전제하고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음에 나타난 정서와 가장 유사한 거를 찾아라 했는데 선지로 넘어와 봤더니 선지가 학교 교과서에서는 없는 고등부에서 출제되는 난이도 높은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시험지를 딱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감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저희가 시키기 위해서 이 개념어를 자기 언어처럼 쓰는 걸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2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와 지문으로 표현한다, 장면을 단위로 한다,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다, 이런 말들은요 모두 학습 개념어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학습 개념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볼 게 지금 학습 지구력 제가 말씀드렸고 학습 개념어 말씀드렸죠. 교과 외 작품 응용력을 좀 볼게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일종 교과서를 공부하고 거기서 이 책 안에서만 문제를 다 30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요즘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출제하는 방식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학교 교과서 일종은 기본입니다. 거기서 한 5문제, 6문제를 내주시고 나머지 문제들을 너 응용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외부 작품으로 내주세요. 그래서 교과서 외에 학교에서 배부하는 프린트가 약 10장, 20장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아까처럼 선지에 나와 있는 예문들처럼 나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선지들을 갑자기 돌발로 내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해서 뭐가 좋아요? 하면 당연히 어머님 수능 점수가 올라갑니다. 고등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보면요. 외부 지문, 외부 작품이 8에서 90%가 차지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오로지 중학교에서 교과서 위주로만 암기식으로 공부했다면 고등학교 가서 점수는 당연히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시키는데 저희 중등 정규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관리별 특징도 지금 노란색이죠, 어머니?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관리별 특징은요, 어느 학교를 불문하고 학년을 불문하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신마다 2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럼 제가 일단은 10점을 맞춰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별 특징은 다 알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있게 그거를 정답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소설, 시, 극수필, 고전소설,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갈래가 있는데 이 갈래 안에 다시 또 이렇게 세분화되는 특징들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요, 일단 어떤 작품을 만나기 전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갈래의 특징이 너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이 갈래를 네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매번 빠지지 않고 2문제씩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잡으셔도 사실은 2문제를 맞추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중학교 2학년 23년 또 걸 보니까 여기 보시면 1번에 시는 형식에 따라 나눴다, 2번엔 운율에 대해서 나와 있고 3번에서는 심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게 모두 다 지금 그래 갈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갈래의 특징은 네가 잘 파악할 수 있니? 그리고 단답형 선지로 지금 아이들한테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자, 여기 1번은요 모든 학교에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갈래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1번의 갈래는 뭐니? 2번의 갈래는 뭐니? 3번의 갈래는 뭐니를 이렇게 한 문제를 통해서 다 파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 유형이요 학교 불문, 학년 불문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봐야 될 건 어머님들이 저한테 제일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어휘력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 어휘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책을 못 읽어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어휘력인데 어휘력은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어머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 아이들한테 이 중등 어휘력은요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초등 때는 순 우리말로 되어 있는 풀이집으로 공부를 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는 그 어휘들이 순 우리말이 다 한자어로 70% 이상 다 바뀌게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은 이 책을 보면서 그 단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단어를 내 언어인 것처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자성어에다가 속담에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기출됐던 문제, 그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을 다 정리해서 매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뭐
금일 면접인데 금요일날 가서 면접을 잘못 봤다거나 오늘 뭐 중식 제공인데 우리 아이는 중식을 싫어해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거나 혹은 우천시에는 뭐 학교에서 수업하겠습니다. 근데 우천시가 어디 있는 시냐 이런 질문들은 아마 어머니들께서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제가 빵 터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한 번은 스티브 잡스의 전기문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쓰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한때 히피 문화에 굉장히 심취돼서 인도 여행을 떠났대요. 그래서 그걸 읽고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나도 커서 저렇게 호피 문화에 심취돼서 인도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정말 첨삭을 하면서 빵 터졌거든요. 근데 실수인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봤더니 호피 문화에 관한 얘기를 4번, 5번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히피 문화라는 걸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인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인 아이를 남자아이랑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속담 알아맞추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선생님 저 그 속담 알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개미핥기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책상 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개미핥기가 아니죠. 고슴도치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이 다 웃고 있는데 걔 혼자만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물어봤죠.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고등학교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그 누나가 동생을 약 올리려고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 속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누나의 장난에 넘어가서 계속 그걸 쓰고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우면서도 웃음이 났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어휘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꼭 질문이 들어오세요. 어떤 질문일까요?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네, 어머니 지금 한자 학원에 보내면 너무 좋죠. 한자 공부하면 좋죠. 근데 지금 전과목 수익평가 하느라 필기 공부하느라 얘네들 한자 공부할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학습 만화라도 한자로 유명한 학습 만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머니 집안 곳곳에 비치시켜 놓으시고 아이들이 그냥 쉽게 펴볼 수 있게끔 어머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나는 제대로 된 한자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 중등국어 필수 한자어가 700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하셔서 어머님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아이들하고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자가 어머님 그 하나의 한자를 알고 있으면 거기서 파생되고 있는 한자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풀초자를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풀초자에 관계된 건 뭐 초목도 있고 초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뭐 초안도 있고 맞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민초도 있잖아. 우리 고전 시에서 많이 나오는 민초 그럼 애들이 빵 터집니다. 왜 터질까요? 민트 초콜릿이래요. 100% 민트 초콜릿이라 그래요, 어머님. 그래서 자 이렇게 한자는요 하나를 알고 있으면 무려 풀초에서 1114개의 파생되는 한자어를 확장해서 알게 되니까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그런 식으로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압구정 중학교에서 나왔던 거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속담을 맞추는 문제를 냈고요. 아이들이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의외죠. 두 번째, 광희중학교에서 관용구의 표현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거 거의 다 틀렸습니다. 아니 이 쉬운 걸 왜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수능 등급을 높여주려면 평소에 어머님들께서 속담도 좀 많이 써주시고 관용구도 좀 많이 써주시면 효과적이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고전문학이 있었는데 이 고전문학은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효자과목이라고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중3이 돼서 고1이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보는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오는 문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 폭망이 있어요. 왜? 너 다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고전문학이 나왔대요. 시, 향가, 고려가요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그거 안 배웠는데요. 그리고 아직 우리 고등학교 때 가서 보지도 않고 우리 진도도 안 나갔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근처에 있는 자사고 현대고도 그렇고요. 특목고 외국어고 이런 쪽에서도요.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전문학을 안 배웠어도 너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고전문학이에요. 근데 이걸 왜 저는 효자 과목이라고 했냐면 고전은 말 그대로 고전이거든요. 옛날에 이 작품을 쓰셨던 분들이 더는 작품을 쓰실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작품만 반복해주면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요 비문학 부분은 이제 비문학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달에 한 권을 시키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요 매일 조금씩 한 지문을 하루에 하나씩 풀게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아이들 실력 향상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을 풀 때는요 절대 지금은 시간을 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중요한 때고요. 시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풀게 되니까요. 정확하게 푸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아이들 1등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까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국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가 100분이죠. 3시간 30분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 시간인데 실제로 수업을 하고 간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후기를 남기냐면 시간이 너무 후딱 갔어. 너무 빨리 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어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100분으로 시작이 되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오자마자 어휘 테스트를 10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그 어휘 테스트에서 성취도 미달자들은 남아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고 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매주 복습 테스트를 보는데 이 복습 국어 테스트는 지난주에 배웠던 국어 개념을 잊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10문제짜리 시험입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매일 과제북이라고 해서 여기 세 번째 있죠? 요거는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국어를 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오면 저희가 이 친구가 그 지식을 계속 갖고 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요걸 잊지 않도록 집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오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틀린 점과 잘한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매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국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1주와 2주에서 테스트가 통과 안 된 친구들은요, 남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꼭 그걸 물어봐요. 선생님 똑같은 시험지로 보겠죠? 이렇게 굉장히 희망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는데 네,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시험지로 저희가 재시험을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논술 시간이고요. 논술 시간에 제일 먼저 오자마자 독서 퀴즈를 봅니다. 저희가 독서 퀴즈를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독서 책을 읽어라 라고 엄마가 책을 주시면요, 인터넷으로 줄거리를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만 읽고 와요. 그러다 보면 책을 읽어야 하는 의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가 책을 제대로 읽었니 안 읽었니 이거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책의 내용들로만 구성해서 독서 퀴즈를 진행하고요. 이것도 만약에 점수가 미달이 되면은 남아서 다시 보고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는 좀 약간 다른 게, 여기는 남아서 재시험을 봤다면 여기는 페널티가 따로 남아서 30분 동안 책 읽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엄청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독서 퀴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빠작 비문학 독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한 주에 하나씩 푸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저희가 과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중심 문장을 찾아오고 문제풀이를 해오면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시면서 이게 중심 문장이 맞는지, 그리고 왜 아닌지, 그리고 이건 오답이 왜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이 이제 논술 수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논술 시간에 배부해준 글쓰기 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써오면 저희가 첨삭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복습 테스트는 저희가 이 빠작 어휘를 쓰고 있고요. 어휘의 중요성은 뭐 여러 매체에서 말하다시피 사실 문해력이 안 되는 이유가 어휘니까요. 저희가 어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시험을 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5개는 어휘의 뜻을 쓰는 거고요. 여기 5개는 해당되는 어휘의 제목을 쓰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채점하다 보면요, 혼자서 많이 웃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창조적인 답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많이 즐겁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본 결과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이는 지금 통과가 100점입니다. 여기 아이는 네, 40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장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잘한 친구한테 멋져요. 자, 못한 친구한테는 힘내요. 라고 해서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많이 배려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습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작품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 이해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테스트 결과지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건 가정에서 하는 매일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20문제인데 한 주에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하루에 3개씩 풀어도 되고요. 하루에 5개씩 풀어도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손 땡기면 다 할래 하는 친구들은 그냥 20문제 한꺼번에 풀어도 무방합니다. 네, 이제 교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교재를 보시니까 어머님 어떤 교재가 모범생이 쓴 교재고 어떤 교재가 여학생이 쓴 교재일까요? 네, 보이시죠? 딱 보면 저희가 예비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요, 바로 필기해라부터 얘기하지 않고요, 필기하는 방법을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필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광펜은 어디다 거야 되는지, 언제 빨간색을 쓰고 언제 까만색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필기할 때는 바로 옆에다가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머니 하나하나 다 교육을 시켜요. 근데 같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딱 보시면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표현력이 다르죠. 네, 남학생입니다. 근데 이 남학생도 지금 이 심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이 학생 이 정도면은 남학생 중에 상급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필기를 굉장히 좀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요거는 논술 시간에 봐야 하는 독서 퀴즈 테스트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만 확인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뭐 과학이라든지 우주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아이들이 책을 읽어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가산점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네가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 밑줄 쳐와, 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다가 별표를 쳐와, 이런 식으로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흔적을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선생님이 노력을 가상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10점 정도 가산을 줍니다. 저희 이 비문학 과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한 챕터씩 하고요. 문단 나누고 핵심 문장 찾고 문제풀이 하는 거, 이게 이제 과제로 나와서 저희가 풀이를 해주는 과정이고요. 자, 여기 아이들이 글쓰기 한 거거든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자, 요 부분에 보면 글씨가 여기는 정말 다르죠. 근데 이 친구는 글씨를 해독하는데 제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아이들마다 개성만큼이나 글씨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첨삭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쓴 글을 저희도 정성스럽게 첨삭을 하거든요. 그래서 첨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식 첨삭과 내용 첨삭으로 이루어지는데, 형식 첨삭은 어머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내용 첨삭은 아이들이 뭐 호응을 잘했느냐, 아니면 뭐 서술어를 잘 매짐을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보는데, 그걸 섞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바꿔볼까요? 라고 제안하면서 저희가 첨삭을 하는데, 이 첨삭이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누구한테 인기가 많을까요? 네, 학부모님들입니다. 어머님들이 이 첨삭에다 밑줄 그으면서 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다가 답장까지 써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요, 아이들이 글쓰기 실력이 확 늡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학원의 자랑이 되겠죠.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변 학교별 기출문제 경향 분석지인데요. 저희는 저희 학원만의 특징인데, 저희는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온 날 저희한테 자기 시험지를 무조건 찍어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시험지를 다 취합해서 자,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한테 그 날이 넘어가지 않게 그 당일날 어머님들한테 분석지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분석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난이도는 이랬고 100점은 몇 명이고 어느 파트에서 어려웠고 어느 파트에서 쉬웠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굳이 시험 보고 온 피곤한 학생들 붙잡고 잘 봤니 못 봤니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압구정 중학교 3학년 출제 유형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압구정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한 지가 이제 벌써 10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국어 선생님들이 묘쌤을 알아요. 그래서 묘쌤도 아시고, 그리고 이 분석지를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출제 경향의 의도와 선생님이 파악한 의도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저 나름대로 되게 뿌듯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나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국어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학교 선생님이 저희 압구정 국어 논술 학원을 추천을 직접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모든 학교들의 실제 경향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학년별로 다릅니다. 같은 학교로도 학년별로 다른 이유가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 유형이나 난도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가 엄마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 라고 하면 어머님 그거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이분이 어렵게 내시는 분인지 어떻게 내시는 분인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험지 분석을 좀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중학교의 시험 문제를 보면 압구정 중학교는 보통 기본적으로 교과서 외 프린트가 외부 프린트가 20장에서 3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돌발 지문을 냅니다. 즉 아이들한테 예고하지 않았던 지문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이 국어 점수가 68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100점짜리가 안 나왔고요. 중학교 3학년은 100점짜리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만큼 얘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난이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게 두음 법칙과 의존명사와 그다음 북한에서 쓰고 있는 어휘와 사이시옷이라는 문법을 얘네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영화 JSA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오상병과 김병장의 대화를 수록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이 영화 자체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또 각색하셔서 여기서 문법적인 걸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딱 받았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지?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 돌발로 나오는 이런 문제가 압구중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유형의 문제는 보시면 문법 문제였죠. 자, 다른 학교들은요 2학기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번을 보는데 압구정 중학교만 지금 딱 한 번만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1학기 때 안 했던 거 2학기에 몰아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1학기 거, 2학기 거, 그 다음에 외부 작품 아까 말씀드린 20장에서 30여 장 이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돌발 작품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점 맞기가 매우 힘든 학교고요. 특징이 두 번째가 서답형 문제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10점 아니면 20점씩 조건형 서술 문제를 넣어서 감점짜리가 많기 때문에 100점 맞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교과작품보다 외부작품 출제 비중이 높고요. 자, 어떤 걸 내나 주로 볼까요? 영화, JSA 시나리오, 연합뉴스에서 갑자기 나오고요. 경상도민 신문에서 나오고요. 비평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저는 경상도민 신문을 누가 읽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측하기가 다 힘든 부분이죠. 이거는 어떻게 풀으라는 걸까요? 네, 학생이 갖고 있는 기초 실력으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응용 문제죠. 요거는 정말 제가 대비해 주기는 힘들고 아이한테 자꾸 실력을 넣어줘서 이 아이의 힘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문법 품사 출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고등 수준의 난이도로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한다는 거. 네, 그게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신사중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중학교는 저기 여기 보시면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립적인 세계를 설정해서 주제를 이끌어냈다. 이거 중3거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1학년입니다. 3번 문제 볼까요? 논리적으로 모순된 신고를 통해. 4번 볼까요? 별의 속성을 전제로 하여. 어머님 이런 말들이요. 사실은 옛날에는 고1이나 중3에서 쓰던 어휘였는데 이제는 이런 말들을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보는 아이들한테 선지로 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와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선지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답형 선지라고 해서 여기 기억, 니은 여기 중에서 맞는 거 혹은 틀린 걸 골라냈는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문제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항상 하나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알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을 많이 출제하고 계십니다. 신사중학교는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선택형 문제로 100% 구성이 되고요. 얘네는 너무 이제 약간 아이들이 화를 내는 부분인데요. 학습지로 10편을 배부하고요. 그 중에 3편만 지문으로 출제합니다.
그럼 나머지 7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만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작품 간 비교와 대조하는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식 공부기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법이긴 한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한테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프린트로 배부한 시 작품 분량이 많아서 학생들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선지에 수준 높은 어휘가 출제돼서 아이들이 평소에 어휘력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도 압구정학교처럼 갑자기 교과서에 없는 과학 블로그를 내거나 광고 포스터를 인용해서 아이들한테 돌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문법 품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대부분 학교 지문이 아니라 외부 예문으로 선지를 구성한다는 거, 이것도 아이들한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중학교는요, 자, 문제를 보시겠어요? 심상이 같은 게 드러나는 걸 2개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이 작품들을 보시면요, 이게 중등용 작품이 아니라 고등학교용 작품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만 배웠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너네가 여기에다가 응용시킬 수 있는지 이걸 풀어가. 여기 수능 내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의 연습을 지금 신동중학교에서도 무척 열심히 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동중학교는 특징을 보면, 자, 기말고사, 서술형, 중간고사 10점씩 출제되고 있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예고하지 않은 해외 작품까지 냅니다. 국내 작품이 아니라요, 해외 작품인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모파상의 목걸이 이런 걸 냅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런 걸 낸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읽었을까요? 이거 돌발로 낸 거거든요. 이거 읽지 않은 아이들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도가 매우 상승했는데, 저희 학원은 다행히 정규 과정에서 논술 시간에 이 과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저희 학원 다닌 친구들만 이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서시 윤동주에 이어서 외부 작품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정호승이라는 걸 연계해서 돌발 출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건 자기 실력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신동에서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인데 얘가 중간에도 출제를 안 했고 기말에도 출제를 안 했다면 이 친구들은 문법의 학습이 지금 비어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 채울 거냐는 것이 바로 학생들한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외부시 출제 비중 높고요. 일부러 앞부분에 배치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중시켰다라는 게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여기 성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광희중학교가 초반에 이제 제가 광희중학교를 했었는데 광희중학교가 참 정직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일종 교과서 안에서만 있는 내용에서만 예문 자체, 선지 자체도 똑같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루 전날 공부 좀 했다 그러면 90점 뭐 거뜬히 넘겼거든요. 근데 이 광희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광희가 올해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압구정 본원도 그렇고 성동 지역의 다른 무학이나 동아나 경일이나 대경이 모두 다 외부 지문을 쓰는 걸 보고 광희도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희도 똑같이 외부 지문과 외부 작품을 이번에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는 거 어머님께서 집중해 주세요. 자, 광희중학교 거 출제 유형을 보니까 이 30번을 한번 볼까요? 네, 4점짜리고요. 높죠. 그리고 다답형 선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맞는 걸 고르시오인데, 자,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들 자체가 아이들이 평상시 쓰는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언어를 이거를 공부 시간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출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희중학교는요, 30문항 중에 문법이 15문항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문법 교과서 외에 추가 프린트를 통해서 심화 문제를 지금 출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문제가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 프린트에 딱 예시를 그대로 준 문제가 아니라 나 용어의 어감과 어미를 설명했으니까 어디 그럼 이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겠니? 하고 응용해서 내주신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외워서는 풀 수가 없고요. 요 개념을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라 난이도가 되게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희중학교의 특징은요, 기본에 되게 충실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교 갈래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또 시나 표현 방법, 심상 이런 것들 다 외부 예문으로 질문하면서 시에서 가장 배워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점차 난이도가 상승 중이니까 이제 강의도 이제는 마음을 푹 놓고 하루 전에 공부하는 그런 국어 과목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무학중학교 성동구에서 가장 어렵다고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하고 학생들도 얘기하는데, 자, 요 문제가 어머니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여기 이런 것은 사실성이다, 이런 것은 타당성이다, 이런 건 편의성이다, 이런 건 명료성이다 라고 설명과 표제를 같이 줬잖아요. 이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아니고요. 요 표제하고 요 설명하고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함정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답형 선지로 아이들한테 보기를 줬습니다. 자, 무학중학교 왜 어려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학중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서 지금 만점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말은 뭐 한두 명 정도 소수로 발생을 했었고요. 자, 학원 평균은 매우 낮았죠. 근데 저희 학원에 와서 내신 대비한 친구들은 9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죠, 이 친구들. 네. 자, 첫 번째 이 학교에서 나왔던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사실은 복수정답 논란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로 되게 말이 많아서 학교에 선생님도 찾아가고 했는데, 자, 저한테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저도 틀렸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답을 선택했거든요. 이게 문제에서 이 해석의 여지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해석의 오류가 좀 있었는데 끝까지 선생님이 그걸 수정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논란은 계속됐었지만 결과적으로 수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약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법 품사의 경우에서는 품사의 역할과 특성을 파악하는 창작선지라는 건 선생님이 만들어낸 선지라는 얘기라는 뜻이니까 외부에서는 연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매우 낚시성 문제를 많이 내서 포화논 문제죠. 그리고 함정 파는 문제 이런 것들로 100점이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시나리오, 수필, 설명문, 논설문, 문법 등 갈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험 문제에서는요,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2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학중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거나 집에서 한번 혼자 해볼게요 이러면은 고득점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동마중학교 선생님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번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동마중학교 내신 대비하셨던 분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 범위를 문학작품 7편, 논설문, 세지문, 문법 1학기 교과서까지 포함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범위를 번복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는 다 시켜놨잖아요. 학생들 공부할 건 다 시켜놨는데 범위가 번복돼서 아이들이 엄청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를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학생들한테 이 시험지나 프린트를 전부 수거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막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007 비밀작전으로 저희가 따로 어쨌든 받아서 이걸 또 대비를 시켰던 기억이 있는 학교입니다. 외부 작품 출제 시에 학생이 가진 기본 능력치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 유형 접근이 필요한 학교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고득점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문법 품사 5문제만 출제됐대요. 그래서 문법 학습 공백이 생길래나 했더니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요, 문법 서술형으로 5문제를 출제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서술형으로 문법을 출제한다는 건 그냥 여기만 알아야 돼, 여기만 알아도 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균형적인 면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동마중학교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좀 있는 학교니까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저희 학원이 그러면 이렇게 21년이 넘는 동안 입소문도 많이 나고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가 학생들을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시행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예비중학교 학원 경시대회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휘왕 선발대회와 글쓰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휘왕 선발대회를 1, 2학년 대상으로 했고요.
글쓰기 대회도 저희가 금은상으로, 금은동으로 나눠서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자, 작품을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성동관의 금상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저희 옆에 나가 보시면 이 복도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게시해 놓으면요, 어머님들이 오셔서 너무 자랑스러우셔서 사진으로 찍어 가세요. 아이들도 자랑스러워 하고요. 그래서 상장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어휘왕 선발대회, 글쓰기대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금상해서 아이들 앞에서 자, 박수 쳐주면서, 네, 이렇게 보면 얼굴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행복해하는 얼굴로 지금 서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마련을 해놨고요. 그 다음 저희 학원의 자랑이죠. 중학교 1, 2학년 최상위 반인데요. 저희는 사실 이걸 10년 동안 하는 동안 이게 아이들이 처음에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서 수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얘네가 시험을 한번 보고 결과가 딱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각 학교별로 전교 1등, 2등을 다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의 교육 방식이 정말 좋았구나, 효과적이었구나를 느꼈던 게 바로 최상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 반은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이 최상위 반 출신들이 3년 동안 저희랑 공부를 하다 보면 외부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 입시까지 하고 나오면 스카이로 입시 결과가 되게 잘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밖에서 외부에서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주시는 부분이라 이게 굉장히 저희가 들어갈 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요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시험을 잘 봐서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경시대회는 25년 6월이었고요. 6월에 했고 2차 경시대회는 이제 26년 2월에.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요. 요거는 최상위 반만 선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년 아이들한테 시험을 같이 보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어떤 수준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서요. 요때 이 성적표는 어머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차는 저희가 필기 점수 80%가 들어가고요. 2차는 저희가 태도 점수라고 해서 정성평가입니다. 필기라든지 뭐 출결이라든지 태도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내려서 요거 80%, 20% 해서 선정을 해서 최상위 반으로 선정이 됩니다. 요것도 어머님들께서 욕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최상위 반 저희가 이제 올해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을 이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제가 이거 찍을 때 좀 약간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아이들이 계속 놀렸어요. 저를 운다고.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학생들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내고 싶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눈물이 흘렀던 부분인데, 아이들의 이렇게 후기를 보시면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게 돼서 좋다 이런 말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런 교양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배경 지식도 많이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수업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좋았다. 그리고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고 떡떡거릴 수 있는 수업이었다. 이런 말들이 저는 되게 자부심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중3 내내 이제 그 최상위 반이었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반에 한번 경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표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주 1회고요. 3시간 30분 수업입니다. 그리고 본원이 있고 성동관이 있는데요. 제 본원에서는 지금 이메일 원장과 송성문 소장님이 있는데 일요일날 수업이었는데 이미 1차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년 사실은 이제 제 수업과 소장님 수업은 1차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생들이 있는데 대기생들은 사실 두 자릿수까지 대기생들이 지금 있기는 한데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을 때 빨리 어머님이 등록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수미 팀장님과 조우성 부원장님이 일요일날 2시 30분에서 6시가 있고요. 황지연 부원장님과 우수미 팀장님이 토요일날 10시에서 1시 30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본원에서 어머님 본원에 다니실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이메일 원장과 성동관 소장님이 성동관에 왜 하느냐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토요일은 성동관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0시에서 1시 30분인데 죄송해요. 마감 임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홈쇼핑용 같아서 안 쓰려고 했는데 자 마감 임박 몇 명 남았냐면 이제 1명 남았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설명회 이거 지금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바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미리 그 선택을 못 해주신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이나 부원장님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아이하고 케미가 잘 맞게 저희가 아이들도 잘 다독여 가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머님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긴 설명에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이들 이제 영상에서 어머님은 뵙지만 어머님이 나중에 아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들하고 즐겁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